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여러 또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쑥스럽지 않냐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지금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거의 200회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그 현안,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도대체 뭔가, 지금 경제를 뭐라고 판단하는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말을 대문짝만하게 썼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JTBC 라이브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굉장히 여러분 경제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또 통화 당국도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적은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 경기 안정, 세 번째 금융 안정에 있다. 근데 이 물가 안정이 특히 중요한데,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긴축적으로 전환하고 금리를 인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당장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소득도 줄고 있는데 가격만 이렇게 폭등하니까 소위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는 이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3.2%라는 물가 상승률, 지난 10월 물가 상승률은 사실 근래 들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제가 늘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그런 경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이 정도 물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낮은 금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3.2%라는 물가 상승률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이렇게 물가 상승했을까? 그 배경으로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정책이죠. 2020년 안에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죠.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죠.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 물건의 가치, 원자재 가치가 다 같이 일시적으로 뛴 거라고 볼 수 있죠. 통화정책과 유관하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기저효과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물가 상승률은 언제랑 비교한 거예요?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 품목들의 가격을 언제와 비교해서 등락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대비해요? 지난달 대비해요? 아닙니다. 전년 동월입니다. 그럼 2020년 10월을 보셔야죠. 2020년 10월 물가 상승률이 제로, 마이너스를 갓 벗어나고 제로 물가 상승률 이랬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동월 가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년 동월 가격이 그토록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이토록 오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3.2%나 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이기 때문에 2%를 상회하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정도 연속 진행됐고 10월에는 3.2%나 상승했다. 그럼 이게 더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 걱정이 있죠. 근데 특히 이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이 10월 달에 달걀, 경유, 휘발유, 마늘, 돼지고기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치솟으면서 여러분들의 소위 체감 물가는 더 높게 오르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주부 여러분들이시라면 상대적으로 어제 사고 오늘 사고 하는 그런 품목들,
어제는 오이값이 500원이었는데 오늘은 오이값이 1000원이네? 그게 내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일 가능성이 높아요. 철강 스크랩을 사와서 뭐 철강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중소기업 대표님이면 아마도 이 물가 상승률을 그 철강 스크랩 가격에 더 준할 가능성이 높아요. 택시기사님이라면 아니면 운수업자라면 천연가스나 휘발유 가격의 등락이 더 중요한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체감 물가는 또 이렇게 460여 가지 품목이 아니라 한정된 품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체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라기보다는 지난번 대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원래 다른 것이에요. 원래 다른 것. 그렇다고 체감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물가 지표니까 의미 없다, 잘못됐다, 거짓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 지표 물가와 내 체감 물가는 원래 다른 것이구나. 원래 다른데 이런 지표 물가에 준해서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고, 이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당국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 코멘트로 남긴 거죠. 둘 다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요소수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기사 속에서 난리죠. 왜 이렇게 요소수 가격이 뛰었나, 이런 것들이 또 집중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제가 이제 썰전 라이브에까지 출연을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 요소 가격이 급등한 배경, 그 배경에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이 호주를 끌어들였죠.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죠. 중국이 호주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 너네 나라로부터 석탄 안 사. 석탄 안 사가 된 거예요. 석탄을 안 샀는데 결국 요소수를 만들려면 요소 더하기 물이잖아요. 그럼 그 요소는 또 어디서 끌어옵니까? 암모니아에서 끌어와요. 근데 암모니아를 어떻게 발생시킵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석탄이 동나니까 전력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요소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소가 어디에도 쓰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비료에도 쓰여요. 그러면 내년 봄 이 농작물, 이 농사를 농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소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소수 수출을 막자. 근데 우리나라의 97%의 요소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요소 수출을 막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요소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소수 공급은 왜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대략 경유 차량이 한 1000만 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 400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경유차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중에 약 200만 대가 소위 운송 트럭이에요, 트럭. 그러면 요소수 공급이 안 되면 트럭 운용이 어렵고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면 물류비가 커지죠. 우리 해운 물동량, 이게 해운비가 굉장히 커지면서 해운 물류비가 커지면서 감자를 수입 못하고 우리 롯데버거나 롯데리아나 뭐 여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햄버거 세트에 감자가 포함되지 않는 일, 이런 재밌는 일도 벌어졌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결국 물류 대란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또 생겼고, 양상추 가격마저 올랐죠. 양상추 가격은 왜 올랐습니까? 이건 때이른 한파 때문에. 가을인데 갑자기 추워진 적이 있었죠. 그 때이른 한파 때문에 얘네들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많이 있고 해운난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양상추를 수입하면 되는데 양상추 수입도 어려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상추 가격이 뛰고 우리가 그토록 즐기는 햄버거에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가 등장하기까지 한 것이죠. 너무나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물가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은 올해 2.1%, 내년 1.5%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재조정돼서 10월 달에 발표가 되겠지만
11월 달에 발표가 되겠지만 그 값은 2.2를 조금 더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6, 7, 8개월은 2%를 넘고 약 한 5개월 정도는 2% 미만이니까 2%를 웃돌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 2.1%라는 물가 상승률은 우리 한번 보세요. 과거의 물가 상승세는 한 3.5%에서 그냥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1%가 안 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때와 비교했을 때의 물가 상승률이 2.1%인 거죠. 제가 이렇게도 칼럼에 표현을 했는데 100원짜리던 게 200원이 됐어요. 100% 뛰었죠. 200원짜리가 300원이 됐어요. 이번에는 50% 뛰었죠. 지금 수준의 물가 대란 또 혹은 이 공급망 대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300원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예요. 산수적으로 그런 겁니다. 산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는 1.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어쩌면 2021년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22년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조정하지 않거나 낮출 수도 있다. 산수적으로 그런 거야. 올해 유독 물가가 더 뛰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산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 상승률은 전혀 이것과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죠. 왜 내가 체감하는 물가랑 지표 물가랑 차이가 있을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다뤄드리거나 제 경익남 시간에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긴축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맞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더더욱이나 아니겠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022년에 안 온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저성장이잖아요. 저성장이면서 고물가일 때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의상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역시 아닌 거고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회복되고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100을 상회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한국 경제 전망을 보면 제가 경제전망서에도 중요하게 제시를 했지만 21년, 22년 뚜렷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제 회복세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뚜렷한 경제 회복세가 진전되고 물가 상승세는 좀 잡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라든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층 그런 산업의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그 체감 경기는 더 급격히 냉각되어 있고 물가는 또 너무나 높아서 허덕이셔야 되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체감적이냐 체감적이지 않은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거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중요한 의제로서 등장해야 될 하나의 경제정책 과제, 숙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정의 내려도 안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않도록 어떻게 경제 여건을 만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